날이 무지 더운 날입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CNG TV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진행을 맡고 있고요. 저는 현재 이제 캐디앤 그래픽스 지식방송 CNG TV에서 아트 디자인하고 3D 프린팅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한 20년 정도 이제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 쪽 강의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또 회사에도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후스 디자인의 이광우 대표님을 모시고 창의적 디자인, AI와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내용 뭐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핵심 내용은 이제 이광호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하고 계시는 디자인, 특히 이제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3D 프린팅의 활용,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제에 있는 AI에 대한 이제 대표님의 생각, 또 앞으로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하실 그 푸스 디자인 이강호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선 PPT 화면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네. 우선 간략한, 안녕하세요. 저는 후스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제품 디자이너 이강우라고 합니다. 캐드 앤 그래픽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브랜드 후스 디자인을 통해서 리빙 소품 디자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한 조형 작품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요. 디자인 학술 도서 집필 연구단체인 프롬나드 디자인 연구원의 전시기획 총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디자인과 창의적 교감이라는 대주제로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들과 디자인 현업에서 체감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제 견해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발표 말미에는 Q&A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일단 말씀을 들었고요. 네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광우 대표님은 영국에서 샌마틴 졸업하시고 현 후스 디자인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DDP 영 프로젝트 멘토 디자이너를 역임하셨고, 제가 보는 여러 디자이너들 중에 자체 상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내의 그 대표적인 디자이너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마케팅 또는 또 AI와 3D 프린팅에 대한 활용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 경험들이 오늘 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공유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 대표님이 준비하신 창의적 디자인, AI와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3D 프린팅을 통한 아이디어의 실현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디자인 상품과 조형 작품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속에서 3D 프린팅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장점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디자인 오브제 퍼니처 제작 사례와 DDP 영 디자이너 프로젝트에서 제가 디자인 멘토로 참여했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와 디자이너의 미래에서는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이 앞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컨셉 디자인을 통해서 명확한 형태가 정해지면 디벨로핑 과정에서 기능과 내구성을 고려해서 소재와 제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제조 방법을 3D 프린팅으로 설정하게 되면 제품의 형태를 출력하기 위해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D 프린팅을 사용하려는 디자이너이자 창작자들은 모델링 프로그램 운영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델링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결과물의 용도와 기능에 부합하는 3D 프린팅 방식과 소재를 선택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금형을 필요로 하는 양산 중심의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좀 더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3D 프린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네 가지 프로젝트는 3D 프린팅 사용을 목적으로 기획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3D 프린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소개드릴 모든 작업에 적용된 3D 프린팅 방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파우더 적층 방식으로 불리는 SLS 방식입니다. 서포트 없이 완성도 높은 표면 질감을 구현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강도도 높아서 기계나 자동차 부품 출력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나일론 소재의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염색이 가능해서 다양한 컬러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로벌 3D 프린터 제조업체인 독일의 EOS사의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SLS 3D 프린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The infinite power of light, bundled into a laser beam, allows for technologies with virtually endless opportunities. With the energy of the laser and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t EOS, we accomplish a precise 죄송합니다. manufacturing technology, so-called additive manufacturing. Based on a CAD model, material in powder form is melted together, layer for layer, in such a way that a three-dimensional object results at the end. Material is thus added in the precise 100th millimeter range, instead of removed, as is done with conventional production. In this way, complex geometries can be created, functions integrated, and entire component groups are joined into one part. In the light of a laser, the energy is concentrated to turn innovation into reality. 여기까지 간단한 SLS 프린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레이저와 번개 중 어느 쪽 파괴력이 더 세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제 채널에서 펼쳐졌던 파괴력 네.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이닝 컨테이너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단순한 형태의 용기를 작은 건축물로 연출해 보고자 성당의 실내 건축 양식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용기 하단 부분에 적용해서 작은 건축물처럼 표현했습니다. 기본적인 출력물 상태를 보면 석고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단조로운 재질감이 단조로운 재질감이 줄 수 있는 분위기에 좀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를 결합해서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이름도 성자, 성인을 뜻하는 세인트로 지었습니다. 성당에서 전래에 많이 쓰이는 성물들 중에서 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상단 부분에 브라스로 된 적동 판재를 CNC로 가공해서 결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형으로 제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서포트가 필요 없는 SLS 3D 프린팅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리즈는 5개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가장 작은 큐브 용기는 캔들라이트용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살짝 큰 큐브 용기는 다육식물 화분으로, 큰 직사각형 용기는 포크나 나이프 같은 커틀러리 용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의 용기는 과일들을 담아둘 수 있는 용도로 크게 제작했습니다. 제가 출력을 했을 당시에 최대 크기로 출력이 가능한 사이즈가 3D 프린터 안에 파우더 챔버 사이즈보다 작아야 해서 가장 큰 에디션이 맥시멈으로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였습니다. 아마 현재는 더 큰 사이즈로도 출력이 가능한 SLS 3D 프린터가 다양하게 양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닝 컨테이너이자 동시에 오브제로서 생활 공간에 다채롭게 연출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적층 및 확장이 가능한 가구 다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 상판 모서리에 스크류 나사로 체결될 수 있는 가구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 4개로 테이블 하나를 구성할 수 있고 다리 상하부에 암수 구조의 돌출부와 함몰부 형태가 있어서 위로 쌓았을 때 레고 블록처럼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방식을 통해서 확장된 선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미니어처로 출력했습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확장해보고 염색이 가능한 나일론 파우더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색상으로도 연출해 보았습니다. 상판은 직사각형 모양만 유지한다면 수직 수평으로 확장될 수 있어서 사용자 공간에 맞게 커스텀 조합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에펠타워의 철근 구조를 모티브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제품 이름을 에펠로 지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1:1 사이즈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다리 하나의 높이가 38cm 정도 되니까요. 5개 정도를 쌓으면 성인 키 높이 정도의 선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SLS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나일론 소재의 내하 중력, 즉 하중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프로젝트도 본 프로젝트만큼이나 소재의 엔지니어링 강도가 중요했던 부분이라 에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도 에펠 퍼니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가구 다리를 구성하는 모듈 시스템인데요. 이번에는 에펠과 다르게 가구 다리가 아닌 가구 다리들을 연결해서 구조를 만드는 조인트 허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에펠 시스템은 상판의 모서리에 체결되는 구조여서 상판이 직사각형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생긴 다리들을 모아서 고정해주는 허브 디스크 블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판 모양과 두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리 디자인을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휴스턴으로 지은 이유는 연결된 다리 구조가 로켓 날개처럼 생겨서 미국 우주기지로 유명한 휴스턴의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허브 디스크는 8개의 볼트로 결합할 수 있는 한 쌍의 원형 디스크 블록의 형태입니다. 가구 다리들을 내부로 삽입하여 결합하면 구조적으로 고정해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가구 다리 4개와 허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바 형태의 철제 다리를 제작해서 첫 번째 에디션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본 아이디어는 특허 실용 신안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고요.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허브 디스크는 8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4개의 채널에 다리 부분을 결합하고 나머지 채널을 통해서 무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허브 디스크 2개를 통해서 다리를 구성하면 직사각형이나 타원 상판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다리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허브 디스크를 연결발을 통해서 무한 확장하면 1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긴 회의 테이블이나 바 테이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허브 디스크 3개를 연결해서 긴 바 형태의 TV 선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가면서도 다양한 상판의 모양을 가져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8개 채널에 8mm 두께의 철제 다리를 채우고도 구조의 뒤틀림 없이 하중과 인장 강도가 높아서 SLS 나일론 출력 방식이 이번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3D 프린팅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조형 작품을 출력한 사례입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는 건축물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감시탑에서 360도로 둘러싸인 감옥을 감시할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인데요. 특이한 점은 중앙의 감시탑은 암전되어 있어서 죄수들이 간수가 타워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항상 감시 당할 수 있는 각도에 노출되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건축 구조입니다. 저는 이 감옥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실제로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서 행동이나 태도를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알 수 없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페놉티콘의 감시자의 시선을 비유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조형물은 사면이 안경다리 없이 선글라스 렌즈 프레임만으로 둘러싸인 사각 기둥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페놉티콘 중앙의 감시탑처럼 알 수 없는 많은 시선들이 360도 어디에서 바라보더라도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시선으로 의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SLS 나일론 출력물을 염색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하고 거기에 실제 미러 렌즈를 적용해서 좀 더 유니크한 색상의 조형 작품으로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한적이었던 소재의 컬러를 더욱 확장해보고 아트 및 조형 작품의 3D 프린팅 사용에 대해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4가지 SLS 3D 프린팅 프로젝트는 제가 2016년경에 제작했던 작품들입니다. 제품 디자이너 입장에서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프로토타입 모델을 출력해 본다는 것은 실제 스케일을 가늠해보고 소재의 물성과 재질감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실 2010년 이전만 해도 3D 프린터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작해 본다는 것은 자동차나 고가의 가전제품 제조 분야 같은 제한된 산업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대학교에서 모든 산업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에게는 소재가 갖는 특징과 제조 방법에서 가져오시는 장점들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요즘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는 4, 5년 전부터 대중화되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디자인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통한 제조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란 소재의 지속 가능성이란 소재의 지속 가능성을 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것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문화적으로 이질감 없이 만들고 세대와 성별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간극을 좁혀가는 것을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두 번째 주제를 각각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디자인 오브제 퍼니처 제작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멘토 디자이너로 참여했던 DDP 영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개드릴 사회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지구를 오브제 테이블로 위트 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스탠딩 테이블 상판은 페트병 뚜껑을 압축해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 상판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화가 난 지구의 상태를 천둥 번개가 치는 먹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디아스 일레라고 진노의 날이라는 뜻이고요. 중세 카톨릭 라틴어 리퀴엠 성가로 유명하고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합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영화 OST에도 자주 인용되는 종교 음악 제목인데요. 2024년 가을에 서울숲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효과적인 작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와 함께 음악도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TV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단순히 제품이 아닌 작품에 활용해 봄으로써 소재를 기능적인 용도가 아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매개체로 사용해 보았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상판도 원하는 색상 컨셉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블루그린의 코어 색상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병뚜껑을 색상별로 모아서 분쇄한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히트프레스 몰드에 고르게 분포시켜서 압착을 하게 됩니다. 히트프레스의 온도나 병뚜껑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다를 수 있어서 배합비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판재에 기포가 생기기도 하고 성형 불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공예품이나 다름없는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활용 플라스틱 상판은 상업용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마감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많은 기술적인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들을 재활용 제품으로 소비하려면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감에 호소해서 소비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재활용 소재를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 상품을 제작하는 비용보다 생산 비용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리사이클 상품이 대중화되고 경쟁력을 갖는 소비 문화로 정착하려면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DDP 영 디자이너 프로젝트의 멘토 디자이너로 참여해서 진행했던 산학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라보 H라는 두피 케어 샴푸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프로젝트였는데요.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학생들과 프로젝트 팀명 아모레도를 결성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머리를 감는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하고 기능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연령과 상황에 놓여진 사용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즐겁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디자인적인 솔루션을 찾고 프로토타입 제품을 제작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8개의 헤어 브러싱 디바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상황에서 머리를 감는 행위를 돕는 브러쉬 형태의 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최고 상단 바로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브러쉬는 삼각기둥 형태의 3가지 텍스처를 가진 브러쉬로서
머리가 긴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이고요. 그 아래 두 번째 앞머리 및 세밀한 부위를 섬세하게 브러싱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 브러쉬는 중앙 상단에 있는 세 번째 브러쉬는 지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을 높여주는 디자인이고요. 네 번째는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면서 재밌게 샤워를 즐길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섯 번째 브러쉬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브러쉬는 손이 불편한 사람들을 중앙 하단에 있는 다섯 번째 브러쉬는 손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한 벽걸이 고정형 브러쉬 디자인이고요. 여섯 번째 손가락에 끼워서 두피를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브러싱할 수 있는 골무형 디자인입니다. 일곱 번째 브러쉬는 방구 형태의 모자형 브러쉬인데요. 전체적인 브러싱 면적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브러쉬는 샴푸바가 달려있는 양면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연령과 상황에 배려한 즐거운 머리 감기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샴푸라는 주제를 단순히 머리를 감는 일상의 행동에서 효율성과 불편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즐거운 문화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조형적 형태에 있어서도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무나 해양 생물의 형태를 모티브로 가져왔고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욕실 안에서 인테리어 오브제가 될 수 있도록 사이즈 스케일과 컬러 사용을 유니크하게 가져갔습니다. 프로젝트는 12개 팀이 참여한 경합 프로젝트였습니다. DDP 디자인 페스티벌 기간 동안 12개 팀이 제작한 최종 결과물을 DDP 내에서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배석한 최종 PT를 통해서 2023년 DDP 영 디자이너 프로젝트의 최고의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특별 전시 부스로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위해서 제작된 아모레 퍼시픽의 홍보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세세고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아, 가려 죽겠네. 아, 죽었네. 가려운 두피 해답은 두피 트러블 헤드앤숄더로 한 번에 헤드앤숄더. 어때요? 여러분의 일상인가요? 우리는 대체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고는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재미를 찾습니다. 취미를 배우거나 맥주 한 병을 마시며 친구와 나누는 수다, 훌쩍 떠나는 여행에서 말이죠.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우린 그걸 재미있다고 합니다. 재미를 찾는 건 본능이에요. 재미는 감각을 깨우고 삶의 원동력을 주죠. 일상 곳곳엔 재밌는 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왜 씻는 건 재미없는 걸까요? 재미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중뇌인데요. 중뇌는 보통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 다른 뇌 영역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루하거나 따분한 상황을 느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 분비로 인해 전전두엽의 산소 포화도는 평소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떨어지죠. 반복되는 습관이나 활동은 뇌에 자극을 주기에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특히 매일 반복하며 씻는 것처럼 말이죠. 뇌는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매번 똑같이 씻고 머리 감는 건 지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씻는 게 즐거워질 아주 특별한 브러쉬를요. 누구세요? 저희는 재미를 기초로 하여 4가지 테마로 개발하게 되었어요. 우선 재미있게. 파이프에 바람을 불면 비눗방울이 퐁퐁. 본질에 충실한 재미 유발 브러쉬죠.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를 돌려 시원하게 머리를 감을 수 있어 재미와 시원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죠. 움직임을 재미있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머리를 감을 수 있어요. 큰 움직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재미와 편리함을,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머리에 올려 손목만 돌리면 머리를 감을 수 있어 아주 간편함과 동시에 시원함을 줄 수 있죠. 구석구석 재미있게. 좁은 부위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씻어줘요. 손가락을 다쳤을 때나 시간이 없어 앞머리만 감아야 할 때나 두피를 마사지할 때 제격이죠. 용도에 따라 재미있게. 사용하는 제형에 맞춰 쓰임을 달리해요. 한쪽 면은 샴푸바로 이렇게 거품을 내고 한쪽 면은 브러쉬로 쓱싹쓱싹. 이렇게 탄생한 8개의 샴푸 브러쉬. 누구나 쉽고 재밌게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팀 아무래도가 제안하는 플랜 B. B 스페셜 Just Have Fun. 저희는 서울디자인 2023의 가치 있는 동행이라는 대주제 아래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특히 모두의 일상 속 씻는 행위는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특징에서 착안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신체 조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머리 감는 도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도 뭐 아침에 앞머리만 감고 나갈 때도 있지 않아? 모르는 얘기를 한다던가 귀찮아가지고 한 손으로만 좀 감을 때도 있는 듯? 모르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거 조사를 하다 보면 한쪽 팔이 없으신 유튜브 분이셨는데 그 스틱이 달린 그 샤워볼이 있어요. 그거를 뭐 무릎에 끼고 뭐 이렇게 몸을 씻는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앞머리 브러쉬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머리 브러쉬는 일단 많은 분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했던 아이디어였는데 앞머리만 감을 수 있는 그 형태를 생각해내는 과정이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비눗방울 브러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실제로 비눗방울이 부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더 잘 부러질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이 잘 작동이 돼서 저희가 잘 채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라보H랑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라보H의 실험실 컨셉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뭔가 머리 감는 행위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머리 감는 일상 자체를 좀 더 재미있고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 자체는 제품이랑 영상이랑 되게 풍부하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 자체도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처럼 제작이 되어서 뭔가 소품샵 구경하듯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친구분들과 되게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머리 감는 행위에 대한 재미를 가장 처음으로 느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시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서 나와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디자인을 통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이 개인의 삶을 바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디자인이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간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산업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챕터인 생성형 AI와 디자이너의 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생성형 AI와 디자이너의 미래에 대해서 디자이너로서 개인적인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의 출현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혁신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와 창작자들한테도 엄청난 위기와 더불어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사회에 있어서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발전은 상징적인 혁신이 있었습니다. 바퀴의 발명과 전기의 발명, 증기기관의 발명과 산업혁명, 인터넷과 핸드폰을 거쳐서 오늘날 생성형 AI까지 혁신적인 기술의 발명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산업 디자인 씬에서 생성형 AI의 출현을 1970년 후반, 80년도 초반에 스위스 시계 산업에 닥쳤던 쿼츠 파동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시계 산업은 기술과 예술의 정점에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스위스 GDP의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보면 작아 보이는데 스위스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주력 산업의 종사자들을 3분의 1로 만드는 사건이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쿼츠 파동입니다. 일본의 세이코사에서 개발한 배터리를 사용한 쿼츠 무브먼트의 출현은 현재의 생성형 AI의 출현처럼 위기와 기회 그리고 진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충격에도 강한 쿼츠 무브먼트는 태엽으로 구동되는 매뉴얼 와인딩 시계의 사용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스위스 워치 메이커들이 없어지거나 큰 회사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굳건히 버텨서 살아남은 브랜드들의 특징은 더욱 정교한 자사 무브먼트를 개발하고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상징적인 시그니처 모델이 있거나 특정 상류층의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 브랜드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쿼츠 시계의 출현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시계 메커니즘의 기능적 성숙도를 뛰어넘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부를 상징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주얼리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제품군이 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출현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일러스트부터 정밀한 설계까지 경험에 따라 쌓여진 노하우와 스타일을 프롬프트 명령어에 따라 핸드 드로잉 한 번 없이 비슷하게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이미지와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는 눈에 보이는 모든 컨텐츠들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픽 기술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리 디자이너가 자세하게 프롬프트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GPT가 생성해내는 컨텐츠 자체가 창작자가 의도한 최종 결과물을 바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학습된 시각 이미지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커스텀된 학습을 통해 그 발전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성적 동기와 문화적 동기와 시각적 동기와 이와 같은 세 가지 동기화를 통해 사용자와 교감한다면 좀 더 사용자가 희망하는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챗GPT가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디자인 현업에서 다양한 컨셉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가늠해 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결국에는 디자이너와 창작자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과 동시에 더 높은 결과물의 퀄리티를 소비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쿼츠 파동에서 살아남은 브랜드들처럼 독보적인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결과물 중심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방향성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예술의 2명의 글로벌 아티스트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 초반 토막낸 상어를 포르말린 수조에 담아서 전시하고 유명해진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는 이후에도 소, 양, 새, 나비 같은 생물들을 박제한 작품으로 유명했습니다. 2022년에 NFT 프로젝트인 The Currency에서 작가의 대표 작품 시리즈 중 하나인 스포 페인팅 작품을 컬렉터들은 디지털 작품과 물리적인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요.
선택받지 못한 작품은 그 자리에서 작가에 의해 소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술 작품의 본질과 소유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실험적이고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이처럼 작품 자체가 아닌 그 작품이 주목을 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붓터치 이후에도 단순히 갤러리에 놓여지지 않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무형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만요. 영상은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가는 데미안 호스트와 용호상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제프 쿤스입니다. 1994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모양의 작품인 볼룬도기 풍선 강아지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미국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풍선을 테마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9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110만 달러, 그 당시 환율로 1,150억 원 정도에 낙찰된 래빗이라는 토끼 작품은 생존 작가 작품 중에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해서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프 쿤스 또한 상업적으로 작품의 정체성을 아주 잘 활용하는 대표 작가인데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추수감사절 날 풍선 토끼를 만들어서 퍼레이드를 하고 2017년에 유명한 힙합 뮤지션인 제이지 콘서트 투어에서는 4회에 걸쳐 풍선 강아지를 콘서트 무대에 등장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품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노출시켜서 본인의 인지도와 작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창작자들은 만져질 수 있는 유형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창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쉽게 만들어내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세 가지 요소를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에게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성. 세 번째는 스토리 아카이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이 꼭 생성형 AI를 통해서 작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인류는 다양한 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쿼츠 파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매뉴얼 무브먼트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공예품 같은 시계를 소비하는 문화도 있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애플워치를 소비하는 문화도 있기 때문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산으로 간다면 굳이 서핑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산을 오르다가도 오랜만에 배운 서핑에 소질이 있어서 파도를 타는 게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양한 창작의 여정 속에 생성형 AI의 활용은 효율적인 도구로서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연필과 물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강호 대표님이 직접 토크나 또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끝나면 이강호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요약 멘트 마무리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은 Q&A 한번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질문 짧게 하고 한번 여쭤볼 게 이제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 디자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D 프린팅이나 또는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호스 디자인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경험치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호스 디자인이 가진 그 경쟁력, 강점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 아니, 후스 디자인, 제가 운영하는 후스 디자인의 강점이나 경쟁력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후스 디자인 제품을 제작해 오면서 리빙 소품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조형 작품 및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서 후스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리빙 제품 디자인 영역의 한계를 작품 전시를 통한 마케팅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페어나 리빙 페어에서는 제품 판매를 통해 브랜드와 작품 활동을 알리고요. 갤러리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나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범용성과 다채로움이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제품 디자인과 인공지능 활용에 관련해서 3D 프린팅 활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활용이 극대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품을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산업 디자이너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머지않아서 조형을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모델링 데이터까지 인공지능이 프롬프트 명령으로 만들어주는 세상이 오면 디자이너가 기본적인 제조에 관한 엔지니어링을 배울 수 없어지는 만큼 기획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만 해도 디자인 학과를 나오려면 드로잉 실력을 익히고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했는데 지금은 표현을 위한 스킬을 배우는 게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능력이 아닌 시점에서 디자이너가 키워야 할 역량은 다양한 문화를 좀 소비하고 인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시각적인 안목을 좀 키워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청자들 질문들을 한번 이 중에 하나 네. 꼽아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네. 우선은 3D 프린팅 쪽은 이제 그 다양한 질문들이 초기에 올라왔는데요. 예, 지정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다양하게 이제 섞어서 질문하셨는데 예, 3D 프린팅하고 그죠? 3D 프린팅 이제 뭐 여러 가지 3D 프린터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3D 프린터하고 실제 이제 그 재료 예,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 예, 네. 이런 3D 프린터의 종류와 재료에 대한 제한이나 또 어떠한 그 제한 사항이 좀 많잖아요.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네. 그 대표적인 제한 사항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제한 사항이라고 보면 사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3D 프린팅의 범용성이라고 하기에 범용성이 좀 확대되기에는 좀 소재적인 부분 그리고 출력 방식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이제 출력 소재와 그 3D 프린팅 기술력도 좀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어서 뭐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10여 년 전인가 강호동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3D 프린팅으로 접시를 뽑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 뭐 프린터를 놓고 이제 3D 프린터를 일반 A4 출력하듯이 뽑아가지고 이제 뭐 실생활에 사용하는 삶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많이 상용화되고 3D 프린팅을 통한 조형 제작에 있어서 환경이 많이 나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뭔가 생성형 AI의 발전을 통해서 모델링이 좀 더 이제 최적화되고 그리고 뭔가 매터리얼을 레커멘데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정립이 된다면 뭐 사실 제품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분야에 꼭 있는 분 아니어도 생성 AI를 통해서 매터리얼을 추천받고 3D 프린팅 방식을 추천받아서 원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향을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뭐 머지않아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우선
여기 예,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 박상민 님께서 네. 질문 중에 AI로 디자인한 2D 디자인이나 3D 디자인을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답변 드리면 우선은 AI로 만든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STL이나 이런 그 다양한 파일, 3D 파일로 생성은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메시가 서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반드시 이제 인工지능 AI를 이용해 생성형으로 만든 것들은 추가적인 리터칭이 좀 필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치수 정밀도를 갖는 제품을 뽑아내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에서 과제로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칼라로 매핑이 돼 있든 아니면 모노톤이 되든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인공지능으로 활용한 데이터의 생성 그 수준이나 다양한 툴들이 있잖아요. 뭐 캔바나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퓨전 엄청 많은데 아직도 이제 어느 선을 못 넘는 단계가 있어요. 아직도 허들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거나 인공지능 디자인을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 주변에 전문가들 말로는 제품 디자인의 실제적인 이제 모델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2, 3년 정도의 조금 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면에서는 이미 아주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죠. 대신 캐릭터나 이런 쪽은 잘 나오는데 아주 정확한 애큐러시가 요구되는 제품 디자인, 설계 이쪽 분야에서는 퓨전같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외에는 아직은 네, 조금 더 이제 프리한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에 다양한 의견을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넣을 텐데 다양한 수십 종의 이제 그 인공지능 툴들이 그 요구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것들은 그 인공지능 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하는 그런 데서 이제 단어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3D로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메시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현재 캐릭터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제품 또는 설계 쪽으로 전이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생성형 AI 쪽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하나 볼까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뭐 다양한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김인섭 선생님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환경적 기준 좀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도덕성에 많이 의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자 입장에서는 사실 물건이 완성돼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뭐 일말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소비자가 그걸 사용한 이후에 그 물건이 어떻게 뭐 버려지고 재활용되는 것까지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소재를 리사이클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제품 자체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면 사실 그게 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가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지거든요. 제품이 온전히 그 기능으로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이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면 금상첨화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요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비슷한 실례로 종이 빨대를 쓰다가 다시 이제 바이오디그레이블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사용으로 지금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자세하게 면밀히 재활용 소재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진짜 이거를 화석 연료로 떼지 않고 뭐 종이로 쓰는 게 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드는 빨대보다도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행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뭐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이너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약에 소재를 달리 가져감에도 제품의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좀 마케팅적으로 좀 적용해가지고 재활용 소재를 쓰는 것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다루는 주제들이 안에 막 다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도 질문도 되게 다양하고 사실은 이런 주제를 이 짧은 기간에 다양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우선은 이제 보시면서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링크는 채팅창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으면서 짚고 끝나면은 바로 이제 그 이광우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로 이제 마무리될 건데요. 한 분만 더, 네, 박남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디자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과 더불어 구조적인 해석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중과 응력의 분포, 이를 고려한 재료의 선택 등을 AI 기반으로 해석 진행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퓨전 같은 경우도 오토데스크 사이 퓨전도 이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AI로 해석 기반까지 이제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이 그 다른 실제 하이엔드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설계 관련된 이런 쪽에 당연히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패키지로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예, 이미 이제 뭐 크레오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하이엔드 소프트웨어들에는 이제 당연히 해석 기능이 있고요. AI 기반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대신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어느 종류, 어느 전문화에 특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같이 갈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들은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우리 대표님께 전달 드리고 대표님께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답변을 좀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이광호 대표님의 마지막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종료 멘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성형 AI도 생성형 AI와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의 활용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제조 트렌드의 흐름을 좀 공부하고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심미적인 부분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생성AI를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뭐 재료를 좀 적게 쓴다거나 뭐 하중에 대한 무게 분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수치적인 엔지니어링 결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뭔가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성적인 라인이나 선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많은 그런 생성형 소프트웨어와 디자이너의 좀 유기적인 좀 동기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창작 영역에 있는 분들도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뭔가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제가 PPT 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는 다양한 뭐 그런 스토리들을 좀 더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면 저처럼 뭔가 자체 제품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영위하는 이제 이런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좀 더 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짧은 시간 이제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창에 있는 설문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 해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제가 모아 추려놨기 때문에 해당 분들한테는 별도로 이제 대표님께서 좀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